그 누구도 서로 못 믿으면서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편만 챙기다가 나라가 분열이 되는 상태가 정의해보면 나라가 망하는 상태. 그렇죠. 한 왕조 또는 한 사회가 무너지는 말기적 현상은 늘 이 정신적 빈곤, 공정하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낄 때, 그리고 경제적 빈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겹쳐졌을 때 그 사회는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 신호를 보내줬다. 안녕하세요. 내각파에서 장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친한 형님 모셨는데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역사계의 큰별 최태성 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 동생은 좀 그렇고 이제 장 박사님. 동생 맞아요. 네, 우리 장 박사님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 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데 네. 여기 채널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가벼운 분위기, 묵직한 분위기, 중간 분위기, 어떤 분위기? 묵직한 이야기를 재밌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재밌고 컨셉이에요. 가볍게. 네. 요 코너의 이름은요, 내뇌예요. 내뇌. 네, 내뇌. 좋네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뇌를 연결해보는 시간이라서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갖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통해서 뇌를 연결하면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 장 박사님이 이제 오라고 하니까 저건 무조건 왔어요. 왔는데 사실은 오면서도 뇌를 하시는 분이 왜 역사를 불렀는지가 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모든 것의 역사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의 주제로 일단 들어가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어떠한 사람들이 혼란한 전국을, 혼란한 시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역사예요. 역사예요? 역사 속에서 배우고 싶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저마다가 마음 안에 질문의 씨앗을 가져갈 수 있으면 그것이 저희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혼란한 시기에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과학자는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혼란한 시기가 무엇일까? 과학계 쪽에서는 어떠한 상태가 변하는 것을 항변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똑같은 물인데 고체인 얼음으로도 존재하고 기체인 수증기로도 존재해요. 그렇다면 이 상태가 언제 바뀌냐? 환경이 바뀔 때. 외부의 압력, 온도, 요게 변하면 상태가 변해요. 외부의 압력, 온도.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이나 온도라든지 지구 환경 뭐 이러한 것들의 변화에 의해서 살아가는 시스템이 변해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는 게 이 시스템이 변하지 않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diversity,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성. 네. 그러니까 한 물질이 순수하게 그 물질로만 있을 때보다 조금 다른 종류의 뭐 소금도 섞여 있고 여러 물질들이 섞여 있을 때 액체 상태라고 하는 거를 더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 형태가 생겨요. 소금이 들어오면 원래 이제 0도부터 얼 텐데 그게 더 좀 낮은 더 온도가 낮은 더. 온도까지 유지가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생명체의 경우에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되게 다양한 개체가 존재하는 시스템일수록 잘 안 무너지고 회복 탄력성이 강해요. 진짜예요? 네.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증명된 거예요? 네네네. 이야. 그래서 언제 가장 취약하냐 하면 비슷한 애들끼리만 모여 있을 때. 비슷한 애들끼리만 모여 있는데 우리와 다른 애들을 막 배척하기 시작하는 순간 전쟁,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시스템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유전자적으로 DNA를 봤을 때도 똑같은 유전자만 갖고 있는 종 또는 이 개체가 갑자기 지구 전체에 퍼져나가서 완벽한 우세종이 된다. 멸종 직전 상태예요. 진짜요? 이게 과학적인 얘기죠? 이게? 맞아요. 신기하다. 요 이야기를 썼던 책이 또 이정목 원장님의 찬란한 멸종이라는 책도 있는데 거기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구 역사를 보면 어떤 생명체가 너무 강해져서 그 유전자만 지구 전체의 우세종이 되면은 멸종당할 때 이 종이 멸종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도 다양한 종들이 같이 사는 생태계가 안정적이라서 산불이 나건 화산 폭발이 일어나건 그러한 큰 변화가 생겨나도 다양성이 존재하면 잘 적응해 나가는 반면 한 DNA 또는 한 종만 우세했을 때는 갑자기 사라져 버리거나 시스템이 바뀌고 멸종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힘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이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연구가 아주 많이 됐어요. 어머머머. 생태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쪽에서 연구를 했던 현상들이에요. 아니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사회학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인간 세상으로 얼마든지 연결이 되는 네. 그런 논리들이라서 저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 사회의 경직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회가 경직되면 그 사회는
유지하고 버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찾아본다면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바로 19세기 세도 정치 시기라고 해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당파들이 있었어요. 네네. 뭐 지금도 사실 여러 당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지금의 어떤 정당과 예전의 어떤 그 당들을 바로 연결짓기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어떤 당파들이 있었는데 19세기는 어떤 시대냐면 이 모든 여러의 당파들이 싹 소멸된 거예요. 싹 소멸되고 오로지 소수 가문들, 대표적인 가문 풍양조 씨, 안동 김 씨, 이런 대표적인 가문들에 의해서 모두 권력이 집중되어 버린 시대. 그래서 이 세도 정치를 소수 가문에 의한 권력이 집중한 시대라 그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근데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조선이 몇 년인가요?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500년? 하잖아요. 그렇게 서로 만나고 싸우는 그런 나라가 500년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당파 싸움이 맨날 많았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서로가 싸울 수 있고 다양한 당파가 있을 수 있었던 게 오히려 오래 갈 수 있었던 비결인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열려 있었던 사회예요. 언로라고 하죠. 조선시대 그 사극 보면은 왕이 뭐라고 하면 항상 되받아치는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문구 있잖아요. 아니 되옵니다. 왕도 쉽지 않았구나. 조선시대는 아니 되옵니다의 나라예요.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거네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왕조 사회예요. 근데 왕조 사회인데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아니 되옵니다로는 도배가 돼 있어요. 도배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9세기 세도 정치로 가면서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죠. 아니 되옵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내가 결정하면 가는 거예요. 소수 가문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죠. 경직화되어 버린 거죠. 그때부터 사회가 좀 혼란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호가 온 거예요. 난 너무 놀라운 게 진짜 그 다양성이 하나로 통일됐을 때 생태계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하는 이 과학적인 증거. 근데 조직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한 조직의 혁신이 어떻게 생겨나고 창의력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 연구를 보면은 여기서도 다양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창의적인 새로운 혁신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고 우리 부장님만 따라서 믿고 너는 닥치고 따라와 이런 문화가 생기면 그 기업이나 조직도 창의성이 떨어진다라는 연구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기업 문화뿐만 아니라 뭐 어떠한 시스템, 생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시스템이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가장 핵심적이다. 그렇구나. 근데 전 역사를 잘 모르고 좀 역사가 약한 편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되게 궁금했던 게 정말 우리가 사회가 혼란하는 시기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혼란의 시점들에 이러한 것들을 대입해 볼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버틴 거예요.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 한 왕조가 버티는데 200년 좀 왔다 갔다 해요. 500년 간 왕조가 없어요. 근데 조선은 500년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들만의 시스템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라고 봐요.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니 되옵니다를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어떤 그 언론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19세기 오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이제 소수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집중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 매관 매직이 벌어집니다. 매관 매직은 뭐예요?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판다는 얘기 뭐냐면 내 사람만 챙기는 거죠. 그리고 능력주의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돈이 있으면 관직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돈 있는 집안만 득을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 우리 역사 속에서 무너진 어떤 그 조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 빈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 빈곤. 우선 정신적 빈곤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관 매직 같은 경우에 아니 내가 능력이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럼 난 저 관직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공정하잖아요. 항상 그 사회가 불안한 사회다라고 느끼는 그 신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때 예를 들면 기득권자와 기득권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참 웃긴 게 기득권자한테는 좀 넉넉하게 적용을 시키면서 기득권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엄격하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불공정하잖아요. 불공정하죠. 그렇게 되면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정부 또는 통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나만 일단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겠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거는 또 제가 다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야 나라 망한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나라 망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사회문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정의되냐면 로마 제국, 중국 다
어떤 외세의 침입으로 뭐 병이 돌아서 망한 게 아니라 내부 분열로 인해서 망했다. 그렇죠. 공통적으로 네. 같은 사회의 구성원들끼리 서로 믿을 수가 없고 통치하는 사람도 못 믿고 그 누구도 서로 못 믿으면서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편만 챙기다가 나라가 분열이 되는 상태가 정의해보면 나라가 망하는 상태. 그렇죠. 그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제가 정신적 빈곤의 범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되어야 기강이 살려있고 시스템이 지금 운영된다라고 보는 건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똑같은 법인데 저 사람과 내가 적용되는 게 달라.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 믿지 않고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느낄 때 나는 정신적 빈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사회의 어떤 불만. 두 번째 뭐냐면 경제적 빈곤이에요. 아까 제가 매간매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관직을 돈 주고 샀어. 그럼 그 다음엔 난 뭘 해야 돼? 난 돈 주고 샀으니까. 그 다음엔 뭘 해야 돼? 돈을 그만큼 챙기려고 하겠죠. 당연하죠. 뽑아야지. 내가 투자했으니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관직에 들어간 사람은 돈을 뽑으려면 당연히 그건 세금 갖고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가난해져.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는 매관매직과 함께 삼정의 문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삼정의 문란이 뭐냐면 세금 체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금 체계가 무너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16세 이상부터 뭐 60세까지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조선시대는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돈을 내면 빠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돈을 내고 관직에 산 그 관리가 돈을 뽑아야 되니까 16세 미만 어린 아이들한테도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태어난 아기한테 세금을 내요.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한테도 세금을 내라고 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약용이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을 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냐면 어떤 한 마을의 한 남자가 도저히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성기를 끊어버려요. 상상을 초월하네요. 네. 그래서 그 정약용이 그 시까지 써요. 애절량이라는 시가 있어요. 애절량. 그 양이 뭐냐면 이제 남성의 성기, 그거를 잘랐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그 세금 체계가 무너지면 나의 정체성마저도 부정하면서 세금을 벗어나려고 했을까. 그런 시대가 19세기였다는 얘기예요. 정신적 빈곤과 경제적 빈곤이 같이 만들어졌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19세기 세도 정치. 즉 다양성이 무너지고 어떤 소수 가문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서 나타난 사회 병폐. 과학적인 언어로 우리가 볼 때 어떤 시스템이 취약해질 때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두 요소를 정보와 자원이라고 불러요. 자원이라는 거는 먹을 게 부족해지고 환경이 각박해져서 개체의 생존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자원,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빈곤에 해당하는 거고, 정보가 도는 형태가 바뀌는 것, 다수결의 원칙이 이미 자연계에도 있어요. 자연계에도 물고기 떼를 놓고 49마리가 있고 51마리가 있으면 서로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여기 먹이가 있어, 여기가 먹이 있어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이 51마리, 이쪽이 49마리면 흥미롭게도 49마리가 이쪽으로 가다가 저기가 더 많네? 돌아와서 다수에 합쳐서 가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다수결의 원칙이 자연계에도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이미 존재해 왔어. 아 진짜.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이 다수결의 원칙이 잘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개체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해요. 내가 아는 정보로 되게 다양한 데들이 각자 선택을 하면 이 집단 자체가 일종의 지성을 발휘해서 더 많은 쪽이 평균적으로 가는 쪽이 일반적으로 더 좋은 결과물로 가요. 근데 이걸 무너뜨려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 그룹이 강력한 어떤 정보의 권력을 가지게 만들거나 각자가 독립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게 잘못된 정보를 먼저 던져주거나 그러면 더 나은 선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수가 가는 쪽이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수도 레밍즈에서 있겠네요. 얘기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독립적으로 각각의 개체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때 이 안에서 현명한 선택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가능성,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그중에서 특정한 정보를 이들만 공유하면서 이거야 라고 밀고 간 어떤 강력한 그룹이 생겨버리면 요게 좋지 않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말이죠. 확률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 확률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한 왕조 또는 한 사회가 무너지는 말기적 현상은 늘 이 정신적 빈곤, 공정하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낄 때, 그리고 경제적 빈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겹쳐졌을 때 그 사회는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 신호를 보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죠? 아, 어쨌든 그런 상태로 안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태로 안 가도록 만들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럼 어떤 순간 사람들이 극단적이 되고 이 망한 길로 가는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서 거의 20년 가까이 독일에 살았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선택을 한 사회가 언제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선택을 해봤잖아요. 그렇지. 그 리더를 다 믿고 따라가다가 정말 나라가 맞아. 망하는 경험을 맞아. 크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회학자들, 뇌과학자들, 교육학자들이 50년, 60년 연구를 많이 한 게 했겠네. 어떤 순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가. 그럼 그 중에 한 요소가 사람들이 극단화될 때 공통적으로 호환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치와 신념과 법과 윤리가 존재할 때는 사회가 망하지 않는데 그 누구도 못 믿겠어. 난 이제 법도 못 믿겠고 리더도 못 믿겠고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못 믿겠어. 이 상태가 돼버리면 사람들이 그래도 어딘가에는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가치, 심지어 폭력도 괜찮아. 한쪽에서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 다른 쪽에서는 파시스트, 이러한 형태로 되게 극단적이 되어가는 형태가 일어나는 것이 망하는 길로 갈 때 사람들이 보이는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무너졌다고 느껴요. 근데 내가 나를 보호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걸 따라가면은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끼리 강력한 연대감을 느끼게 만드는 극단화된 세력으로 흘러가는 경향들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궁금한 게 역사를 훨씬 잘 아시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어떤 극단화의 경향을 보이는 게 사회 혼란의 시기랑 맞물렸던 예들이 있나요?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광복 80주년. 너무 중요한 너무 중요하네요. 너무 중요한 해예요. 사실 이 광복 80주년이라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 광복 80주년 준비할 수 있는 지금 여건 자체가 지금 안 돼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뜻 자체가 빛을 찾다. 새로운 빛을 찾은 거잖아요. 새로운 어떤 시대의 출발인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한 사회가 무너지는 순간도 굉장히 복잡하고 막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한 사회가 새롭게 시작할 때도 왜냐면 어떠한 시스템이나 법이나 어떠한 가치들이 지금 정립이 안 된 거잖아요. 마지막은 이제까지 기존에 유지했던 그 시스템과 가치와 이런 법들이 무너지는 거고 여기는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시기인데 우리가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광복이 딱 되자마자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회가 극단화가 돼요. 소위 그 좌우 대립이라는 게 너무 심했죠. 왜냐면 이 좌우 대립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결국은 6.25 전쟁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그 자본주의, 그 다음에 어떤 사회주의, 이 체제가 충돌하게 되면서 사람보다 이념이 앞섰던 시대, 이념을 위해서 맹목적 추종을 했던, 이념을 위해서는 사람의 어떤 인권, 사람의 어떤 가치, 사람의 존재도 쉽게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당시 그 제주 4.3 사건 때 포고령이 있어요. 참 그 포고령은 지금 봐도 섬뜩합니다. 해안가에서 경계선을 쳐놔요. 이 경계선 안쪽, 즉 한라산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한라산 쪽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폭도로 인정하고 총살한다. 아, 그게 가능해요? 이유를 불문하고 총살한다. 아니 그게 그냥 선 그어놓고 저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폭도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는 한라산 지역 그쪽에서 말 키우는 사람이 나보고 내려와라는 거잖아요. 내 말들은 어떻게? 말 먹여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폭도인가요? 폭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폭도가 되었고 이유불문 총살의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 그래서 죽여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기, 그 시기가 바로 광복되고 나서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북한의 남침에 의해 가지고 시작됐잖아요. 서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6.25 전쟁 벌어졌어요. 인민군이 점령을 했어요. 인천 상륙작전 벌어졌어요. 다시 국군이 점령을 했어요. 올라갔잖아요. 다시 중국이 이제 개입하면서 다시 밀고 내려와요. 1.4.5태. 또 주인이 바뀌었어요. 지금 세 번째 주인 바뀌었죠. 다시 밀고 올라왔어요. 네 번째 주인 바뀌어요. 그때 이제 다큐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앞에 이제 군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가 이쪽 손에는 인공기를 들고 있고 이쪽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있어요. 어떤 깃발을 드느냐에 가지고 자신의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그냥 다큐로 보지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곧 그게 생존이었거든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렇게 선택해야 되는 순간으로 내몰릴 때 우리 인간은 고통스럽겠구나. 지금도 혹시 우리는 선택해야만 되는 시대,
그것을 강요하는 시대, 종용하는 시대에 우리가 혹시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말을 잘못하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와 별개로 너 이쪽이야? 너 저쪽이야? 라는 형태로 낙인이 찍히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뇌과학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불연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살펴보게 되면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나와 다른 정치적인 이념이나 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는 비인간화해서 보게 되는 예들도 나와요.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태인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메커니즘을 보면 딱지를 딱 붙이고 이쪽은 우리가 매도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순간 비인간화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인간으로 보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극단주의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상대와 대화도 통하지 않고 상대를 다른 편으로 보는 순간 시스템 전체로 볼 때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공통의 가치들을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사랑이라든지 그 윤리, 감정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보고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되게 많이 걱정이 되는 거는 폭력까지도 상대에 대한 어떤 매도, 비방 굉장히 비인간화까지 가고 있지 않나. 아까 장 박사님이 이야기한 다양성의 사회, 그 다양성의 사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살아내야 되는 사회에 우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게 우리가 선을 한번 긋잖아요. 되게 쉬워요. 어린아이들에게 빨간 티셔츠 주고 파란 티셔츠 보고 이제 경기해 그러면은 뭔가 빨간 티셔츠 입은 애들끼리 더 똑똑해 보이고 더 힘센 것 같고 더 좋은 애들처럼 보여요. 나랑 똑같은 티셔츠를 입은 애가. 이게 별게 아니지만 나눠 놓으면 분열이 자동으로 생기고 뇌 안에서 내 집단, 외 집단의 편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내 편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이쪽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게 너무 쉬워요. 티셔츠 색깔 하나만 다르게 줘서 나눠도 뭉친 애들끼리 우리 편이 더 좋다고 믿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 그걸 남녀로 나눌 수도 있고 나이로 자를 수도 있고 온갖 걸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나뉘어놓고 나면은 그게 정말 팩트인 것 같고 우리 편이 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얼마나 많고 수백 가지나 존재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잣대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 다 비슷하고 우리가 공통의 가치가 있다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광복되고 6.25 전쟁까지 그 시대를 우리 한번 규정을 해봤을 때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서 이 좌우 대립이 극심하게 치달았던 어떤 이 시대 속에서 인권 유린과 양민 학살이라고 하는 역사적 아픈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혐오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이미 우리는 광복되고 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충분히 가슴 아프게 학습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또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역사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좀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에 대한 성찰, 이런 성찰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역사를 배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증오의 단어들이 막 요즘 막 쏟아지고 있는데 증오는 지혜를 덮습니다. 증오는 지혜를 덮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증오의 모습들을 좀 걷어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어차피 이 민주사회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게 시스템이고 그게 우리가 따라야 될 사회적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증오의 단어로 폭력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면 저는 한호에 배격해야 될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 다수결의 투표가 좋은 결과로 나오기 위해서는 1번 뽑는 사람도 있고 2번 뽑는 사람도 있고 저기 9번 뽑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서 투표를 해야 다수결로 현명한 선택이 될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러한 과학적인 사고로 보면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야 하고 그 목소리들이 티키타카하고 티격태격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다가 결론을 냈을 때 또 좋은 선택이 나올 가능성들이 커서 되게 왁자지껄하게 야 우리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사람이 있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야 맞아요. 힘이 생기고 창의성이 생기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회라서 그렇지. 우리가 상처를 입어도 우리가 질병이 지나가도 다시 화합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럼요. 그게 아니라 다 똑같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따라가는 거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봤지만 어떤 정권이 어떤 나라가 아무도 다른 목소리 못 내고 한 목소리만 따라가는 국가가 되나요? 그렇죠. 오늘 의외로 역사 속의 얘기랑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연구들 안에서 보고 있는 다양한 진짜 시스템들이 신기하네요. 통하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네요. 전 이제 과학이 문외한이거든요. 과학은 정말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자꾸 이 역사적인 사실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과와 이렇게 대화도 가능하군요. 알고 있잖아요, 되는 거. 아니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과와는 전 대화를 안 해요. 저는 우리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잘 어려우니까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더 많이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